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제 불과 5시간 남았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복귀 시한이 오늘까지니까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9,000명 넘는 전공의, 복귀한 사람은 몇백 명 수준이라는데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복지부 차관과 전공의 대표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남 기자, 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이 복도 끝 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의 비공개 대화는 현재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젯밤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한 뒤 전공의로 보이는 몇 명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비대위원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박단 회장은 대화 시작 1시간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며 비대위원 일부와 대전, 광주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화는 별도로 정해진 종료 시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과 대화한 뒤 합의 결과의 일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예고했죠. 3일자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처분을 위한 근무지 이탈 현장 조사에 돌입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인데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3월 4일부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미복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상 이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사전 통지하고 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장 10년간 면허를 재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전국 경찰서별로 분산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는 복귀 의사를 밝혀도 구제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전임의가 지키고 있죠. 이들에게는 정부가 보상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젊은 의사, 전임의들에게 교수가 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 1,000명 더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대상입니다. 현재 9개 국립대병원의 교수는 1,200에서 1,300명 수준인데 2배인 2,300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법인화돼 교원 신분은 아니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의가 된 뒤 대학병원에서 1, 2년 숙련 과정을 밟고 있는 전임의에겐 희소식인 겁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전체 의사 7천여 명 가운데 전공의 비중은 39%, 전임의는 16%를 차지합니다. 현재 집단 결근 중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임의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가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기소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오늘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께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는 또 오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공의들의 36시간 연속 근무 시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복귀 마감 시한을 5시간 앞두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당분간 사직을 유지하기로, 즉 병원에 돌아오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서주희 기자의 단독 취재 보도 보시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궁금한 점 많지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점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3시간 넘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직이든 복귀든 현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시점을 논의한 결과 일단 다음 주까지 사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전공의에 대한 제재 법안 방지, 의대 정원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할지 여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의국 대표들이 모여 해당 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양산 부산대병원 전공의 4년차 25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병원에서 개별적인 움직임도 관측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11시까지 전공의 294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 일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잠깐씩 현장에 나오는 그 전공의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전임의들의 재계약 여부도 변수입니다.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 3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5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복귀하라고 한 시간이. 자, 어제 기준으로 보면 9,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떠났는데 복귀가 294명.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얼마 없습니까?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 상황은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좀 망설이는 그 전공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 보니까 차관이 전공의 대표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혹시 뭐 협상 내용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청사진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전공의 분들의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마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고 또 전공의 분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오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오늘까지 마감 시한이었고 복귀 시한이었고 안 오면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여러 조치를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조치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나요? 예, 저희는 뭐 법상 그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다 엄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조치가 아니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조치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오늘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자, 의사 자격 정지 3개월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유효한 거예요? 예, 저희 의료법에 따르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3개월이라고 하신 거는 아마 그거와 이제 병과되는 그 벌칙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면허 정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발이랑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전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 주동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 행정 조치에 관해서는 저희는 미복귀자 전체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뭐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이 결정할 것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정부 보면 네. 딱 나중에 또 구제를 다 해주던데요, 보니까. 네. 이번엔 아닌가요? 예, 저희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구제 조치가 네. 또 이러한 그 의료 개혁의 지연을 갖고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공의들이 떠났는데 이제 3월부터 걱정되는 건 만약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전임의들도 이제 재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걱정이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의료 지금 현장이요? 예, 지금 현재 그 전공의 분들이 이탈한 자리를 네. 전임의 선생님들하고 의대 교수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전임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전임의 분들마저 떠나면은 네. 의료 환경이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는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따라서 그분들은 그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또 후배들, 그 전공의 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만 하기에는 정부가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예. 되지 않을까요? 전임의 선생님들도 역시 젊은 의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7년까지 국립대 교수 1,000명 네. 증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순히 거기에 뭐 이렇게 좌우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의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에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저희가 제시한 의료개혁 4대 과제거든요. 네. 그거와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건으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이제 한 10일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솔직히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도 지금 응급실을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은 의료진 소진이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19일 날 비상진료 대책을 그다음에 오늘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설득도 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매년 2,000명 증원, 이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2035년까지의 의료 수급 전망과 네. 그다음에 각 대학이 제출한 희망 수요를 근거로 제출한 것이지 만든 것이지 협상용으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임상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에 그 공헌할 사람들, 의과학자까지 포함하면 2,000명도 모자란다. 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네. 만일 대화를 하게 되면은 2,000명의 그 필요성과 근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친문 핵심 홍영표, 비명 기동민 의원의 공천 배제가 확정됐습니다. 홍 의원, 나는 자유라며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과 비명계 기동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홍 의원을 빼고 2인 경선으로 결정됐습니다. 친명계 이동주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맞붙습니다. 기동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는 영입인사 김남근 변호사가,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는 영입인사 차지호 교수가 전략공천 받았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비명 찍어내기란 비판에 반박했지만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했으면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희 의원을 했겠습니까? 홍 의원의 컷오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경쟁력 부족해서 이렇게 제외된 걸로 이해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홍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면서 다음 주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 의원은 같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선 기회를 얻은 친명계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안 의원은 친명이란 이유로 희생양을 삼아선 안 된다며 역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곳곳에서 친명 대 비명 경선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친명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현역 5명 중 4명 떨어지고 딱 1명 살아남았는데 강성 친명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을 당선자 민형배 후보입니다. 친명 민형배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광주에서 경선을 치른 현역 의원 5명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기재부 차관에 패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때 친이낙연계로 분류됐던 비명입니다. 이미 광주 현역 3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민 의원은 강성 친명 모임 철험회의 소속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는 선명한 것을 좋아한다며 강성인 민 의원 정도를 빼고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호, 남인순, 이모경 의원 등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등 친명 경선 불패 행진은 수도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 대부분이 대선 전후 유입된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층이라면서 비명 현역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명 현역과 친명 원외의 경선 대결이 더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비명 신영대 친명 김희겸 의원,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비명 윤영찬, 친명 이수진 의원이 맞붙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 홍영표 의원, 친문 의원들이 속속 공천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짜 생각은 뭡니까? 네, 염려하는 무거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복수 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상황과 논란들을 염려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 가까운 사이로 꼽히죠. 특히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임종석 이름을 콕 집어 전한 건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끔 이 대표에게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천이 배제된 상황, 속이 좋을 리 없겠죠. 자, 여기서 관심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명문 충돌이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 전 실장만 아끼는 게 아니죠. 지금 보고 계신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에 있는데요.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청와대 대변인 지낸 고민정 의원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임종선 전 실장 다음으로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의원 경선 중입니다. 섣불리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명 충돌이 만약 잘못 터진다, 그러면 선거 승패는 물론이고 친문들 모두 다 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문들이 뭉칠 일은 없는 걸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중심에 서서 행동에 나선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2008년 친박연대 기억나시나요? 당시 한나라당 친이 친박 공천 파동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말하면서 친박연대가 생겼고요. 당시에 급조됐는데도 14석을 얻었습니다. 친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SNS를 보면 평산마을 일상과 책 추천 정도만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찾아온 사람들이 총선이나 당 이야기를 하면 문 전 대통령은 듣기만 하고 말을 보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친문들 분위기 보면 일촉즉발이고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탈당까지 결행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한테는 좀 고민되는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친문계는 임종석도 있지만 이낙연도 조국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 조국 혁신당 만든 조국 전 장관, 여기에 임종석 전 실장도 탈당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친문 중진이죠. 홍영표 의원도 탈당을 시사했거든요. 이렇게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신당 이야기했을 때 문 전 대통령 신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당시에 이게 문 전 대통령의 성정이고 문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은 뭡니까? 네, 우선은 지켜보고 있다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걱정스럽게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당장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어제 명문 정당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 친문 학살 이렇게까지도 이 대표도 부담이 되겠죠. 문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친문계 인사들은 총선 이후까지 당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명한 메시지는 내더라도 선거 이후일 거다. 오히려 총선 후 당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이름을 제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경쟁자를 다 내치면서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숙청을 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친윤 공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공천은 세대교체와 쇄신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기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잖아요. 조국 신당에 빗대며 당명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국 신당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겠다고 그렇게 고집한다면서요.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아첨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선관위원장, 공관위원장, 전략공관위원장을 언급하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아니 뭔 위원장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혼자 탁탁 찍어가지고 쳐내고 박아놓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혼자 다 하고 있는 공천에서 이렇게 위원장 감투가 많으면 좀 덜 창피합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기득권 공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구태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 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인사들이 모두 공천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우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 이 대표, 진보 진영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데요.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한 조국신당과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다음 달 3일 오전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자리인 광주 서구 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림은 오래전부터 그렸습니다만은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명간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말 75%를 기록했던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60%로 한 달 만에 1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 공천 학살이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가 호남의 적통이자 대안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한 조국신당과도 진보 진영표를 두고 경쟁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명을 트루블루로 정했는데 민주당의 당색과 유사합니다. 또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 호화이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주입니다. 선거 40여일 앞두고 드디어 내 지역구에 어느 후보가 출마하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방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본회의 완전히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조금 전인 7시 15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되 전북의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특례구역을 지정해 거대한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건 일단 막았습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한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한석을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 끝에 전북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텃밭 지역인 전북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고 나오자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비례대표 수가 줄자 소수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저는 진저리가 납니다. 공룡 선거구 논란을 빚었던 경기 북부와 강원도도 정리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4배 크기가 될 뻔했던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선거구는 기존대로 포천시 가평군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는 민주당이 다시 물러서며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41일 남겨놓고 이뤄진 지각 결정이라는 비판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이고요. 이계호, 김영호 의원, 생존자들 아닙니까? 네, 공천 따져보면요. 네, 오늘 생존자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농담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농담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언론에서 분류를 했는데 단수 추천받은 친명 그래가지고 명단을 드렸더니 언제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하셨어요? 네, 비명계 이계호 의원에게 농담을 하며 친명이면 단수 공천받고 비명이면 경선 간다는 지적을 반박한 겁니다. 네, 이계호 의원이 비명이라 이렇게 분류를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 예민한 공천 얘기 웃는 거 보니까 생존자다만 할 수 있는 얘기 같네요. 네, 본인이 비명이 되었다며 이 대표에게 농담을 건넨 의원도 있습니다. 친명 이계호는 아니 이게 단수 출신되면 친명이 돼버려. 제가 요새 비명됐습니다. 경선해가지고. 경선해가 비명됐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친명계임에도 경선했고 서울 서대문 을 후보가 됐죠. 그런데 친명이라며 농담했던 이계호 의원, 농담의 저주일까요? 오늘 컷오프된 후보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네. 농담도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네, 이 장면 뒤늦게 화제가 되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측은 친명은 단수 공천이라는 말이 황당해서 농담한 것인데 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두 대표, 개혁신당이 민주당 계열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개혁신당을 보수 우파 계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신당은 민주당 계열 신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당은 전적으로 저나 우리의 국민의힘만 비판하잖아요. 지금 비판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한 위원장의 주장 틀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공개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저격했거든요.
여의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탐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에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출신들 여전히 본인들이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면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개혁보수이고 중도보수입니다. 이 대표가 또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도 비판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자, 개혁신당 한동훈 위원장 좀 불쾌하겠는데요, 말에. 네,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 양당 정치 타파가 본인들의 방향성이라면서 불쾌해하더라고요. 한동훈 때리면 민주계열이다. 이런 얘기라고 하면 이재명 때리면 국힘 계열입니까? 집토끼 지키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해가지고. 보수표를 지키려고 개혁신당 정체성을 민주당 쪽으로 규정하는 억지 주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제3지대로의 이탈표를 막으려는 거대 양당과 신당들 간의 정체성 논쟁, 선거 전까지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에 국회 연결해서 표결 상황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0대 남성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2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합치면 1,300만 원이나 나가는 물건인데요. 도박 중독자인 이 남성, 훔친 금팔찌를 팔아서 도박을 하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가더니 2분도 되지 않아 뛰쳐나옵니다. 사장은 다급하게 남성을 뒤쫓다 그만 입구에서 넘어집니다.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남성은 1,300만 원가량의 금팔찌 2개를 차보고 싶다고 말한 뒤 사장이 손목에 채워주자 가게 밖으로 도망친 겁니다. 잡히지 않게 전력으로 골목 사이로 달린 뒤 버스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해 하루 만에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곳인데요. 남성은 범행 다음 날 이곳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이후 방문한 성인 PC방을 찾아냈고 다음 날 또다시 방문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한 겁니다. 호리호리한 스타일에 눈이랑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좀 날카롭게 생겼어요. 두 번째 날은 이발을 하고 왔는지 뭘 했는지 깔끔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인 40대 남성에게는 도박빚이 있었는데 훔친 금팔찌를 판 돈으로도 도박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두원 기자, 사상자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 2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연서시장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수의 보행자를 포함해 최소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중상을 입은 70대 보행자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만 79세 고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차량 1대가 돌진하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는 이 급발진 의심 차량이 로켓처럼 지상에서 떠서 지나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일부 차선 통행이 제한됐지만 현재는 모두 수습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정리 상황에 따라 부상자와 추돌 차량 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0만 원 넘는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현장에서 낚아채서 도망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다시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왔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습니다. 절도부터 검거까지 상황 CCTV에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 공원 앞. 남성 2명이 전력 질주하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뒤쫓는 남성은 모자까지 떨어뜨리며 정신없이 달립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00만 원 넘는 최신 휴대전화기를 직거래하던 중 판매자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순식간에 낚아채 도주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훔친 전화기가 다시 중고거래로 나올 것으로 보고 앱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최신 폰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구매자인 척 속여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 2대로 출동했고 사복 입고 망까지 보며 판매자를 기다린 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휴대전화 도난 장소와 불과 200m 떨어진 이곳 편의점 앞에서 중고거래 구매자로 위장한 사복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이 들고 나온 휴대전화기는 도난품과 고유 식별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학생은 오늘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필요 없어서 돈으로 바꾸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생일은 7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작물 보관 혐의로 입건했고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배가 드나들어야 할 항구가 모래밭이 됐습니다. 굴착기로 계속 퍼내도 쌓인 모래를 치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민들은 조업을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모래와의 전쟁이 벌어진 이유,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항구 안에 거대한 모래산이 생겼습니다. 굴착기들은 연신 모래를 퍼냅니다. 지난주부터 이곳에 많은 모래가 밀려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주일째 준설 작업 중이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항구에 때 아닌 모래가 쌓이면서 배가 드나들 수 없게 되자 어선 수십 척은 조업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어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강제로 이제 배를 막 이제 나가다 보니까 또 배 밑 이런 부분이 파손이 돼서 뭐 수리비가 한 2천만 원 가량 나오고 조업도 못하고. 반면 인근에 있는 안인 하시동사구는 모래가 깎여 나가면서 이를 막으려고 돌들을 쌓아놨습니다. 동해안 최초 생태환경 보전지역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가동한 인근 화력발전소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석탄을 싣고 온 배를 대기 위해 대형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현상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일단은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영역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걸 실행을 하거든요. 강릉시는 준설 작업을 마치는 대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이 오늘은 장중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을 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국내 거래소에서 5,700만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오늘 장중 9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두 달 새 58% 넘게 폭등했습니다. 거래소 취재를 하는 30분 남짓한 시간에도 가격이 100만 원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ETF 승인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운용사들이 계속 현물을 사고 있거든요. 원화 기준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달러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오는 4월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이 뭘까? 비트코인이 왜 생겼는가? 왜 발굴하고 채굴을 한다는가? 하고 공부를 비트코인 상담센터 방문자는 하루 평균 2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나 가상자산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돼지고기에 살과 비계가 잘 섞여 있어서 맛있는 부위는 바로 삼겹살이죠. 그런데 살은 거의 없이 비계만 잔뜩인 이른바 비계덩어리 삼겹살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지방이 3분의 2 이상인 비계덩어리 삼겹살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삼겹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살코기가 좀 많은 삼겹살을 고르고 있어요. 같은 용량을 같은 값을 주고 샀는데 비계가 많으면
조금 손해보는 기분. 비계 삼겹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한 대형마트는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삼겹살을 걸러내는 AI 장비까지 도입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삼겹살 한 줄이 한눈에 보이도록 펼쳐 포장하는 방안을 농협, 대형마트와 추진합니다. 비계 부위를 일부러 밑에 숨기는 소위 밑장 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에는 좋게 보이는데 뒤에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펼쳐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게 좋겠죠. 최근 한 이커머스 업체도 삼겹살이 겹쳐지지 않게 한 줄로 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삼겹살 용도에 따라 지방 두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겹살 비계 기준은 1cm 이하여야 한다는 기존 가이드라인은 수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우주항공이나 AI 같은 핵심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부 공식 조사를 보니 중국이 10년 만에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ignition. 지난해 10월 비행사 3명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간 선저우 17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우주정거장 텐궁을 완성한 뒤 유인 우주선 발사에 2차례 더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무인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인 우주선 분야는 기초 연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대 분야 핵심 과학기술을 평가한 결과 우리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습니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종합평가에서도 5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기술 수준이 향상됐지만 중국의 빠른 추격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중국은 AI와 양자 컴퓨팅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인 미국과의 격차도 크게 줄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분야에서만 1위였고 우주항공과 해양, 양자 분야에선 최하위였습니다. 달 탐사 등 발전이 더딘 영역이 새로 평가 대상이 돼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늦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그 전략적 목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지 않냐.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해발 1000m 넘는 9개 산들이 있습니다. 울주군은 이 산들을 완등하면 수는 메달을 주는데요. 이게 선착순이라 경쟁이 치열한데 그러다 보니 사고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14만 명이 찾는 영남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곳에 7개 봉우리를 모두 등반하면 수는 메달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진 전에 메달을 받으려는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눈꽃이 만발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산맥 중 하나인 천왕산. 산 중턱으로 가는 케이블카 탑승장엔 등산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 있습니다. 천왕산에 그거 팔봉하러 왔어요. 처음 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찾을 데가 없더라고. 울주군은 2019년부터 영남 알프스 산봉우리들을 완등에 인증하면 15.55g의 수는 메달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까지 완등하면 되지만 지난해엔 메달 3만 개가 5월에 모두 소진될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상으로 간 길엔 이렇게 나무 계단이 설치된 곳도 있지만 나무 계단이 없어 이렇게 미끄러운 눈길을 직접 내려가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흙바닥은 빙판이 됐고 언 밧줄은 잡아도 미끄러지기 일쑤. 안전장비가 없어 끼리끼리 품앗이를 해야 하는 구간도 많습니다. 지난달엔 60대 등산객이 다리를 다쳐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3시간 걸려 도착한 꼭대기. 정상석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수는 메달 행사 인증 앱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두 개째 인증하러 왔는데 아까 운문산 갔다가 지금 여기 천왕산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산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영하 8봉에서 제외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앱으로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앱에
들어가니까 오늘 0시부터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여 영남 알프스 중에서도 가장 험한 제약산 정상엔 인증 행사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판단 하에 나온 것이 결국 제약산 제외였습니다. 나머지 산에 대한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지를 게시하고 있고 날이 풀리는 봄철, 완등 인증에 참여하려는 등산객이 본격적으로 몰릴 걸로 보여 추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우입니다. 자,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이어 곧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지 55일 만이거든요. 그 현장에 김유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본회의장 안에선 현재 여야 의원들이 쌍특검법 찬반 토론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가 늦어지며 쌍특검법 표결 결과는 8시가 넘어서야 나올 것 같은데요.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55일 만에 재표결하는데요. 재표결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됩니다.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현재 야권 성향 의원이 180명인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쌍특검법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국힘에서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텃밭 공천을 뒤로 미룬 데다가 앞서 컷오프된 의원들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아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여당의 대통령 지키기 프레임을 짜서 공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포함시켜 김건희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좀 긴박해 보입니다. 이제 쌍특검법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데 곧 표결을 할 거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사실상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야 하고요.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최소 19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지난번 표결 때 야권이 뭉쳐서 180명이 찬성을 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18표가량 이탈표, 그러니까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이 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 18표 이탈표를 노리고 조금 미뤄온 감도 있는데 민주당이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결 부결도 중요하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또 관심이죠. 네, 맞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상황이 진행되는 만큼 내심 반발하는 의원들 있겠죠. 이 이탈표를 얼마나 끌어내느냐, 즉 어느 쪽이 더 단결이 잘 안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표수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탈표를 가늠할 찬성표 기준 180표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다 끌어모으면요. 총 180표가 되거든요. 180표보다 많으면 국민의힘에서 이탈, 적으면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 초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이 이제야 표결에 붙여진 건 민주당이 적절한 시점을 보자며 미뤄왔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모으려고 공천 컷오프 시점을 기다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야권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면 표결을 지연시켜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야권 결집을 완벽히 이뤄내지 못한 것이어서 총선 전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천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결집이 느슨해졌다고 해석될 테니까요. 사실 오늘 표결을 의식해서 일부 예민한 지역 공천 결과 발표도 미룬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공천 작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 그럼 김건희 여사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오늘 만일 부결이 된다면요, 이 법안은 최종 폐기되게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문제 일단락된 거니까 총선 앞두고 꺼내지 말라, 이런 명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표결 부결시키며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들겠죠. 또다시 당정 수직 관계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만약 가결이 된다면요, 총선판에 그야말로 대형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 중에 악재가 되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대응해야 할 여론의 큰 축이 될 테니까요. 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진출권을 두고 북한과 일본 여자 축구팀이 벌인 대결에서 북한이 1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팀 감독은 한국 언론의 질문을 대놓고 보이콧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본선 진출권을 놓고 일본과 맞붙었지만 1대2로 패한 북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 임한 북한팀 감독은 한국 기자에게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경 자극하고 매우 예민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 대한 보이콧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 저 사람 질문 안 받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좋겠어.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라고 말한 채널A의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 외신까지 보도되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여자축구에 대한 미안한데요. 국호를 정확히 불러야 우리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팀이니까 이제. 반면 응원 온 조총련 사람들을 향해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재창된 북한 애국가는 최근 삼천리 대신 이세상으로 개사된 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색을 지우려는 북한의 의도가 국제 무대에서도 포착된 겁니다. 일본과 북한의 축구 대결은 다음 달 21일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최근 불거진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에 대해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윤철 기자입니다. 축구 유망주에게 36년째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주고 있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축사에 나선 차 전 감독은 아시안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대표팀 손흥민과 9살 어린 이강인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진 이른바 탁구 사태 때문입니다. 아들 차두리는 당시 코치로 아시안컵에 참가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던 그런 일이 우리 팬들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한 이강인의 부모님들, 그리고 뻔히 알면서 방향과 길을 알리려 애쓰지 않은 저 역시 해처리를 맞아 마땅합니다. 겸손과 희생을 중시하는 동양적 인간관계가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서 사랑받고 그의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절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 전에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차 전 감독은 자녀의 품위 있는 성공을 위해선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또 아들 교육을 잘 시켜서 보니까 또 팀을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아이들을 잘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거의 반세기 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 선수의 하극상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차 전 감독.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사실은 이제 충격이고. 이젠 한국 축구가 문화와 세대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채널A가 지난달 단독 보도한 대통령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취재 보도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채널A 정치부 조영민, 유승진, 안보겸, 최수연, 조민기 기자가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내일 3일절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반짝 추위와 곳곳의 눈비 예보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봄의 시작 3월 첫날부터 겨울 추위인데요.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밀려들어와 내일 아침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춥겠고요. 눈비는 내일 호남과 제주에, 토요일은 전국 곳곳이 해당됩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아침 사이에는 호남과 제주도에만 눈이 내리고요. 모레 오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중부에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구와 광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 0도 등 한낮에도 영하권입니다. 화요일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오늘 마침표도 이 호소문 내용으로 찍겠습니다. 환자 곁에 있어야 의사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